저희 세션의 주제는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앞에 세션에서는 그 북한 경제의 최근 그 경제 정책의 동향과 또 그 실태를 짚어보았다면, 저희 세션에서는 향후 북한이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어떻게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또 그때 국제사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좋을지, 그에 대한 일종의 국제적인 어떤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발제자들이 발제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정 토론자가 말씀해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자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고려대학교의 이종화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종화 교수님은 북한 경제개혁 모델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의 정태영 교수님께서 북한 경제 개방과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연이긴 하지만 발제자와 사회자 보니까 연세대 교수님, 고려대 교수님, 그래서 고연전이 되네요. 재미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두 분께서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의 장형수 교수님, 그리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김부열 교수님, 당초 참석 예정이셨던 교통연구원의 안병민 선임연구원께서는 오늘 동해선 연결 도로 조사단의 아마 일원으로 참석하시느라고 오늘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 토론자 한 분 참석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리는 계속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두 분께서는 각각 30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 두 분께서는 15분 이내에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서는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라도 질문이 이제 생기시면 각자 갖고 계신 그 메모지에 적어 두셨다가 토론이 끝난 후에 발제가 끝난 후에 안내에 따라 손을 들어주시면 여기 계신 직원이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메모지에 적어서 소속과 이름을 함께 기입하셔서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종화 교수님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이종화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중요한 회의에 초청을 해주신 통일연구원과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의 경제개혁 모델과 국제협력,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 개방을 해나가고 국제사회 또 한국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상당히 큰 주제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에서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이제 중요하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직 그 다음 이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계시는 분들은 북한이 어떤 개혁 개방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막연하게 이제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보더라도 이 과정은 20년, 30년이 걸리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어떤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본과 또 인력과 기술과 정부의 정책이 종합이 돼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건데 막연히 돈을 투입을 하면은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도약할 것으로 이 착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데 그런 거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는 주어진 생산이 늘지 않는 데서 갑자기 돈을 많이 투입을 하면은 물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간다든가 환율이 불안정해지면서 과거 이 체제가 이행하는 국가들이 오히려 파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문제는 물론 뭐 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할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슈다. 이게 막연히 그냥 뭐 돈을 많이 투입하고 당장 어떻게 한 국가가 아주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점프할 수 있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왜 국제사회가 중요하냐 얘기를 할 때 이제 사실 굉장히 잘 사는 이제 남한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남한이 상당히 많은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제 구체적인 모델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동서독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 소득이 그 해의 총생산 우리가 얘기하는 GDP의 한 4% 정도를 15년에 걸쳐 가지고 투입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도 사실 좋지 않고 우리 지금 고령화에다가 모든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를 투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또 남북한 간에는 인구의 격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1인당 소득의 격차는 동서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실 그걸 상당한 오랜 기간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와 협력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 문제가 이제 오늘 제가 앞부분은 빨리 얘기하고 이 뒷부분을 얘기하고 또 우리 이제 전문가이신 정태훈 교수께서 더 자세히 얘기하실 텐데 이것도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문제는 이제 이게 미국이라든가 또 국제 정치학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제재가 해결돼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국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이제 어떤 재원을 받는다든가 원조 차입 이런 문제가 북한이 갖고 있는 현재 단계에서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도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 우선 이제 약간 이게 낙관적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데서 이제 출발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가서는 이제 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걸 뭐 큰 주제로 보게 되면은 먼저 북한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개발 전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뭐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개발 전략을 해야 될 것이다 하고 오늘 베트남 모델에 관해서 이제 좀 북한과의 차이가 뭐 무엇이고 과연 베트남 모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경우에 국제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북한 경제의 현황은 뭐 여기 전문가들도 많으실 테니까 우리가 이제 주어진 데이터, 뭐 자료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이제 앞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경제 규모가 이제 우리가 뭐 과연 어느 정도냐 하는 얘기가 이제 많이 있지만은 일단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뭐 외국에서도 많이 쓰니까 현재 북한의 뭐 1인당 국민 소득은 저희의 5% 이내고 그러니까 20배 이상의 차이가 있고 그거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은 뭐 많이들 또 뭐 이제 기대 수명을 본다든가 건강 상태를 본다든가 또는 뭐 심지어는 이제 인공위성에서 불빛을 본다든가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평양만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전체에서 1인 평균적인 소득의 격차에서는 상당히 남한과 차이가 있고 최근의 경제 성과도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는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북한의 산업 구조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북한은
뭐 저희와 비교를 하면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고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치고는 이제 농업의 비중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럴 때 경제 성장을 하는 방법 중에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농업 쪽에서 인력을 제조업으로 옮겨 가지고 특히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쪽에 공장으로 보내 가지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전략인데 북한은 이제 농업의 자급자족 문제와 같이 걸려 있는 약간 복잡한 문제고 광업 부분은 이제 분야가 크고요.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거는 이제 대부분 정부 부분, 군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은 당연히 군사 부분에 있습니다. 무역의 규모는 이제 우리보다 굉장히 적지만은 뭐 0.5% 수준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과거에 남북한 간에 이제 교역이 잘 될 때 늘어난 속도로 보면은 무역은 뭐 언제든지 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아주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인프라 수준에는 뭐 전문가께서 안 나오셨는데 이걸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냥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한국과는 뭐 엄청난 격차가 있지만은 북한이 이제 철도라든가 도로를 이제 잘 또 보수를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후진국에 비해서는 좀 좋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력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제 통계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수력 부분을 제외하고 화력, 원자력, 신재생 모두 뭐 격차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입니다. 북한이 이제 상당히 이 희소 가치가 있는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이제 뭐 통일부나 광물자원공사에서 나온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은 이제 남쪽과 비교하면은 그 농업 부분이 비중이 약간 이제 더 많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광업과 서비스 부분이 많은 상태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게 경제를 성장을 시킨다고 할 때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생산을 해야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생산과 고용 부분에서 이제 제조업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전 세션에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 이 관광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늘려가는 것에 대한 이제 잠재력과 한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북한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사실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질문하시면 하고요.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지리적인 여건입니다. 지정학적인 여건. 싱가포르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 중에 하나로 왜 물론 경제 정책을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지리적인 여건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봐서는 좀 어렵게 보면은 상당히 자기보다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위협을 받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가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들을 이용했을 때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별 저 GDP의 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 빨간 것으로 그 크기가 이제 이 GDP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제 굉장히 큰 나라,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또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경제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일본, 한국, 러시아, 그다음에 뭐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 그 유럽을 일부를 제외하면은 가장 역동적인 국가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활용하고 협력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그 상당히 이제 어떤 정책적인 것을 바꿨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할 때 이제 숫자를 예를 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숫자가 잘못 생각하면 뭐 북한이 갑자기 뭐 2배, 3배 막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배, 3배가 이제 물가의 상승에서 오게 되면은 오히려 더 경제가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량을 생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2배, 3배를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개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대로 가고 제재가 계속되는 경우하고 점진적으로 어떤 개혁 개방을 조금씩 해가는 경우하고 아주 과감하게 해나가는 경우하고 또는 뭔가 잘못돼 가지고 붕괴되는 경우, 그다음에 뭐 갑작스럽게 흡수 통일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과연 그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거는 다 보지를 않을 거고, 제가 한 연구 중에서 이제 이 경제 생산량, 그러니까 실질적인 생산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만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세 개의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1, 2, 3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1 시나리오는 뭐 경제 제재가 계속돼서, 이 발표는 뭐 사실 이 최근에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3%라는 게 나오기 전에 사실 이제 한 2년 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사실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은 그 자체로 마이너스 한 2% 정도의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점진적인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2% 이상의 가감한 개혁 개방은 남한과의 그 개혁 개방에서 남쪽에서만 FDI를 받아도 무역을 해도 한 4%, 5% 사이의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10%까지는 가능한. 그러니까 북한 자체한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는, 북한 스스로가 바뀌어 가지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북한의 성장 잠재력은 과거의 베트남이나 중국 못지않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감한 개혁 개방을 해야 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북한이 잘 돼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텐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갑자기 체제가 붕괴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안에서 정치적으로 혼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너무 개혁 개방이 빠를 때도 과거에를 보면은 정치적으로 흔들리면서 사실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이건 뭐 정치학자들이 하실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그랬을 때 과연 이제 갑작스럽게 붕괴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 자체는 사실 붕괴됐다가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붕괴됐다가 뭐 흡수돼서 개혁 개방을 하면 되니까. 근데 남쪽은 어떻게 되느냐? 남쪽은 사실 개혁 개방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게 되면은 성장률이 저 파란색으로 오른쪽에 있는데 내려가는 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마이너스 성장이 몇 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외국 분들하고 몇 번 하고 한 논문인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하여튼 그 이대로 이제 된다는 의미보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혁 개방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지, 개혁 개방을 했을 때 이 국가가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를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야, 동서독의 경우에 그렇게 됐을 때 뭐 결국 다 좋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동서독 문제는 동서독의 통일과 유럽의 통합이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서독이 무슨 통합이 돼가지고 독일이 강대국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약간 전체 중에서 한 부분만 보시는 거고, 실제 동독의 경우에 일어났던 거는 이건 이제 또 다른 페이퍼인데요. 최근에 제가 한 그 왼쪽을 보시면은 뭐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동독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전체 생산의 한 40%가 떨어졌고, 물론 1인당 소득은 지원을 받으니까 올라가지만 생산 자체는 40%가 추락하게 되고, 많은 공장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고용은 하락해서 그 다음부터는 채용이 되지 않는 실업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가 독일에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지속됐고, 독일은 아직까지도 1인당 소득이나 생산성에서는 20년 이상에 걸쳐서도 아직 서독을 같아지지 못했고, 이것이 이제 지역 간의 불균등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냐 할 때, 상당히 북한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북한과 이렇게 협조해서 뭘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아주 부드럽게 문제가 없이 북한이 개혁 개방하면서 성장해 나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화롭게
공전하다가 뭐 가능하다면 이제 평화로운 통일로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제가 생각에는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북한이 어떻게 이제 경제 개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건 전번 세션에 이제 우리 뭐 전문가 뭐 양문수 박사님 뭐 다 하셨고 하니까 베트남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지금 이제 나온 얘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 모델로 가고 싶다. 이제 북한에서의 최고 지도자가 얘기한 거는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것이 베트남처럼 민생을 이제 더 잘 살게 하지만은 또 1인 독재 체제가 이제 공산당이 이제 정권을 계속 유지하듯이 베트남에서 북한에서도 그것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제 북한 베트남은 상당히 이제 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연평균 6.7%의 성장을 달성해서 요즘 뭐 축구도 잘하지만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경제도 잘하고 하여튼 뭐 열심히 노력하는 대표적인 동남아의 새로운 이제 용이 되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베트남 이제 소위 얘기하는 도이모의 개혁 개방을 할 때의 베트남에 비해서 북한은 이제 상당히 그 여건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득도 약간 높은 상태고 부근에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시장 주요국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고, 그 베트남의 경우에 보시면은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비슷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은 이제 기본적으로 통일이 75년에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하고의 이제 이 전쟁, 물론 뭐 일방적으로 점령했지만 이제 됐고,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고, 이걸 서포트하던 이제 뒷받침해주던 러시아는 이제 그 당시 구소련은 이제 또 개혁 개방을 해나가면서 원조를 끊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고 농업 개혁은 실패한 상태에서 이제 이 개혁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고, 마치 지금 경제 제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 개방의 문제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도이모이의 여러 가지는 보시고요. 아까 전번 세션에서 개혁 개방 다른 이제 해야 되는 북한이 하고 있는 정책에 보다 이제 조금 훨씬 더 강도가 센 사유권이나 시장을 도입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개혁 개방 과정을 보시면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거의 같이 일어나는, 왜 그러냐 하면은 개혁 개방을 했는데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니까 캄보디아에서 철수해라.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철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경제 제재를 이제 전면 해제하기 위해서 하고 나서 이제 무역이 늘어나고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나서 이제 국제기구로 가는 그런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의 이제 경제를가 이제 우리도 지금 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면은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하니까 이제 베트남도 1986년을 지금의 이제 북한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죠. 갑자기 당서기가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완전히 정책을 내가 바꾸겠다. 자본주의식 시장 경제로 지금부터 가겠다. 도이모이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해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 경제에 언제 그럼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될 거냐? 베트남의 경우를 보시면은 86년에 시작하고 수출은 언제 되기 시작했냐면은 그 늘어난 것을 보시면은 90년대 초반까지는 수출이 거의 안 돼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FDI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온 것을 보시면은 86년부터 없어요. 그러다가 93년 정도부터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가 94년에 이루어졌고 WTO 가입을 함으로써 이게 수출이 점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국제적인 거래는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외국에서 들어오질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과정이 우리와 많이 다른 것은 우리는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남한이 있으니까 남한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제재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에 걸리면은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문제와 이제 경제 문제가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분리가 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은
미국과의 그거 없이 그러면 어떤 공적 원조나 국제 기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요 문제는 이제 우리 다음에 또 정태용 박사님 많이 얘기하실 테니까 베트남의 경우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베트남은 북한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미 베트남이 국제기구에 가입해 있었죠. 그걸 그냥 내가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베트남이 이제 남부 북부였으니까 남부가 당연히 이 국제기구에 가입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그냥 자기가 만든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1950년부터 6년부터 베트남은 IMF 회원국이었는데 그 다음에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화국이 통일을 하고 나니까 당연히 그걸 가입된 것을 얻었는데 미국과 일본이 지원하는 것을 다 이제 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차입이라든가 차관이라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명목은 이제 그 전에 빚을 진 걸 갚지 않으면은 죽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이 과정이 복잡한데 프랑스가 이제 갚아줌으로써 이제 다시 회원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첫 번째 지원을 IMF로부터 93년에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좀 뭐 훨씬 더 이제 아시아개발은행도 이제 93년부터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는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면은 모든 지원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에 가입하더라도 그 가입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있는 대주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국제기구의 대주주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전 세계적인 대주주는 미국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미국이 뭐 혼자서 블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회원국과 힘을 합쳐서 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기구로 가는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고요. 다만 양자 간의 원조,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일본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 원조를 했는데 일본,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원조하는 거는 조금 다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러면은 중국, 베트남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이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특별히 주의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그 농업 취업자 비율이 낮고 도시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적당한 이제 직업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 전략에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얘기들은 이제 어떤 시장 경제 체제나 그 수출 지향적 산업화.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특색 있는 산업을 해나가겠지만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조업을 완전히 뛰어넘기는 힘들고 상당히 노동 집약적인 이제 경공업에서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이제 시장 체제에 적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아까 전 세션에 나왔던 커퍼시티 빌딩 사람들과 이제 어떤 그 정부의 정책 역량을 훈련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남쪽에서나 또는 국제경제기구가 도와주는 형식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그럼 국제 협력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지리적인 여건에서 이제 북한이 차지하는 위치가 우리 남쪽에서 볼 때도 이게 해안과 대륙을 잇는 바로 위에 저희 머리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든지 이 동북아에 전 세계는 그만두고 동북아에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서로 간의 분업 구조 경제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게 우리가 다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품은 북한이 생산하고 또 어떤 것은 북한에서 사주고 또는 일본에서 생산하는 어떤 부품과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 결합이 되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아이폰을 중국에서 이제 조립하듯이 그럼 이 과정을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북한이 해야죠. 북한이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 주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선언이 되지 않는 이상 주위에서 누가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북한이 하도록 만들자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함으로써 압력을 넣을 수 있지만 북한이 스스로 바뀌기 전에는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저희는 다만 어떤 발전 전략을 하든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붕괴하거나 오히려 불안정해져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이제 거기를 떠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한테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혼자가 하기보다는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걸 이제 그냥 돈 문제로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돈인 개발 협력에서는 물론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이제 그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한 개발 역량,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훈련, 행정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통화기금 IMF 그러면 IMF가 돈을 많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와 북한 간에 이제 저희가 전 세계적인 이제 기술 역량을 가진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어떤 중소기업이나 공장과 연결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주냐 하는 문제도 이제 토의가 돼야 될 문제고요. 이 중에서 돈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적 개발 지원을 통해서 양자나 또는 이제 다자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몇 개 국가가 합쳐가지고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북한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금융기구가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 지원을 이 경우는 이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비회원국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이슈가 이제 있지만은 일단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건 이제 기업들이 직접 이제 공장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될 테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막연히 이제 돈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못지않게 사실 언어 장벽이 없이 우리가 이 경제를 정말 짧은 시기 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앞으로 30년간을 겪으면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30년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와 합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운데 이제 북한이 국제기구를 굉장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권유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여기 이제 써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유엔에 하고는 이제 지금 또 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그 개발 전략 부분은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이제 뭐 아마 이제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김부열 교수가 또 말씀하실 것 같고 그래서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게 시키는 게 중요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이게 아까 이제 국가 간의 이 관계가 좀 개선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IMF와 세계은행은 같이 가는 거고 ADB와 이제 AIIB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ADB나 AIIB는 이제 그 ADB는 이제 UN 가입국이면 이제 일단 자격이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과 일본이 불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AIIB는 또 ADB와 같이 가야 되는 이제 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정치라는 건 이제 살아있는 이제 국제 정치라는 건 뭐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어느 단계에서 이제 ADB, AIB만 먼저 가입하게 될 수도 있죠. 미국 혼자서는 불락을 못합니다. 국내 공연기구는 IMF는 뭐 가능하지만은 그러니까 비행국으로 이제 지원을 받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누군가가 이제 어떤 상당한 금액을 냈을 때 이제 사실 뭐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그럼 그러면은 이제 북한을 지원하는데 그런 펀드를 쓰고 돈을 또 민간은 자금을 거기다 더 투입을 시키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제 복잡한 것보다는 하여튼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미국의 대북 제재라든가 뭐 이런 거가 이제 이 큰 유엔과 대북 제재가 풀려야 된다는 거는 뭐 다 아시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사실 뭐 그 인권 문제가 걸려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또 하원이 민주당이 이제 다수가 됐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만 이제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의 이제 얘기가 되는데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을 활용하라는 얘기를 이제 사실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게 중국이 이제 대주주이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하지 않냐 이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뭐 아주 쉬운 얘기는 아닌데 뭐 상대적으로는 이제 지분을 보시면은 이제 좀 더 그 미국과 일본은 여기에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모색해 보는 게 근데 이건 또 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기구에 가입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아시아의 어떤 다자 경제 협력체에 사실 북한을 계속 처음에는 이제 오브저버로 참여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을 중심으로 보시면 한국이 저
맨 안에 있는 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가입된 전 세계에 이제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느냐를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남한과 북한과의 만나는 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이런 관계에 북한이 등장하도록 북한 스스로가 바뀌어서 등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한중일 정상회담에 뭐 오브저버로 북한이 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초청을 한다든가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이 북한이 이제 국제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미국과 만나는 이제 아직 요 단계에 와 있고 2차 정상회담 이슈가 있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호흡으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북한이 이 관계에 어디에 등장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은,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북한이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상당한 기간 북한이 이 20년에 걸친 이제 개발 전략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볼 때 마침 베트남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수출이라든가 해외 직접 투자 또 ODA 원조를 늘려가는 이제 어떤 그런 장기 개발 전략을 북한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가 도와줘야 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저희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제사회가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걸 목표로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남북 경제협력이나 국제협력은 물론 이제 정치적인 과정과 지금 분리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저희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 그거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즘 뭐 동서독의 경우나 베트남의 경우에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가, 그때 뭔가 여건이 됐을 때 잘못된 정책 하나가 몇 년간을 이제 낭비하게 되는,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또 경제 문제대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국제 협력에서 북한을 뭐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 관계에서 이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도 비교적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종화 교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의 개발 잠재력을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면서 개방과 개혁이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정도의 과감한 개방 개혁이 잘 이루어진다면 경제 성장률을 한 5%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베트남식 개방 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베트남이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이었고, 이것을 풀어내는 한 10년 걸리는 동안은 수출도 그렇게 급격히 늘지 못했고 경제 성장도 빠르게 늘지 못했다, 그런 점을 강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런 베트남식의 경제 개방 개혁을 이런 데 있어서 국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역량 강화와 재원 조달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국제 금융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태영 교수님의 주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30분 이내로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정태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종화 교수님 모두의 전제하신 그런 것들하고 같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을 따르자면 시나리오 1, 2, 3, 4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제는 아마도 시나리오 2, 3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제재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국제금융기구가.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던, 자기네가 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던, 북한이 개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시나리오 4에 말씀하신 이제 급격한 변화, 이제 북한 경제의 콜랩스죠. 이게 붕괴가 돼서 우리가 준비되든 안 되든 통일로 바로 가는, 경제가 흡수되는 이런 상황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도 이 교수님 시나리오에 따르면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서독의 경우는 급격한 통일이었죠.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저희는 지금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북한 경제라고 지금 제가 쓰는 거는 급격한 통합 경제가 하나가 되는 그런 뭐 통일이 되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서로의 역량과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남북 경제가 통일보다는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조금 더 잘 되게 하는 이제 그런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통일로 해서 한 경제가 돼서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당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원대 국제금융기구에서 북한은 최빈국이고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몰라서 저는 이 교수님 하신 시나리오 두 번째, 세 번째가 전제라는 거. 그리고 제 결론도 결국 뭐 이 교수님 발표하신 거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조건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지금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국제금융기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협력 방안. 이게 아마도 새로운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2018년, 2019년인데 북한이 지금 국제기구 유엔이라고 하는 데랑 지금 만들어 놓은 보고서거든요. 이게 뭐 한 몇십 페이지 안 되는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뭐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이제 5년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 프레임워크를 제가 조금 협력 방안의 방향으로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지금 북한에 제 기억에 한 10개 정도 부처의 장관들이 다 사인을 하고 이게 유엔하고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행이 되든 안 되든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북한이 유엔이라는 기구와 우리 이렇게 앞으로 전략적으로 틀을 잡고 나가겠다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정의된 내용들이 뭔지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 결론에서 제가 하겠지만 결국은 뭐 북한식 개발을 하겠죠. 예, 이게 뭐 베트남 경우도 보고 중국 경우도 보고 또 뭐 쿠바도 보고 뭐 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할 건데 왜냐하면 초기 조건이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초기 조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레슨은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 식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이게 이제 그 유엔이 말하는 이제 한국에서는 별로 잘 제가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만 유엔이 말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30년까지 17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달성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북한도 유엔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서 이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북한이 가야 될 구체적인 17개 목표에 대한 방향성은 일단 어느 정도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과 합의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4개의 전략적으로 우선 협력해야 될 포커스 에어리어라고 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 얘기했던 식량이라든가 뭐 영양이라든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인프라 포함해서 사회 개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환경이나 에너지 이런 걸 해서기도 하고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지만 보시면 이제 환경 친화적인 개발 뭐 이런 건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속가능 뭐 이런 환경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만
한국이 잘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70년대, 80년대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굉장히 많이 파괴시켰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잘 살아진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포함한 이 여러 문제들이. 그래서 나중에 북한이 우리가 잘못한 걸 그대로 답습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초기 발전 단계에서부터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외부 충격에 대해서 좀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발전시킨다라는 이 이해가 저는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UN 포함해서 국제기구들도 전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번에 주목하고 있고요. 4번은 사실은 우리 김별 교수님 정말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 좀 맡아주실 거로 하고 저는 그 얘기는 빼겠는데 이 4번이 사실은 IMF 가입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페어런시나 데이터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북한이 조금 불편해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안에 뭐 인권의 얘기라든가 또 양성평등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4번, 5번, 6번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역량 강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북한을 개방시키거나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지금 7개의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하고 협력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한국을 포함해서 양자협력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협력기금 또 지금 상황에서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양자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스위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근데 이제 오늘은 국제금융기구니까 그거는 조금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다자협력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멀티래터럴 뱅크라고 하는 국제개발은행이라고 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양자건 다자건 뭐 유엔이건 뭐 MDB건 지금 그런 공적인 돈으로 쓸 수 있는 1년에 ODA가 뭐 한 1,300억 정도 되나요? 토탈이. 근데 이제 그거 갖고 못 사는 나라들 다 해줘야 되니까 한 100몇십 개국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할당받을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자체가 지금 1,300억이고 그걸 양자 다자로 또 나눠야 되니까요. 제가 조금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1,000억이 좀 넘지만 그렇게 많은 적은 아니라서 그래서 북한의 개발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구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레버리지로 써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뱅크 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도 뭐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월드뱅크를 활용해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월드뱅크는 하나가 아닙니다. 월드뱅크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월드뱅크는 IBRD라고 하는 이제 주로 차관이나 이런 걸 해주는 데가 있고요. 아이다라는 데가 있는데 최빈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해주는 월드뱅크 그룹 안에 있는 기구거든요. 저는 여기를 좀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최빈국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밑에 있습니다만 미가라고 하는 데는 그 나라가 돈을 빌려가고 국가가 이렇게 보증을 서도 저 선진국이나 이 돈을 주는 인베스터들은 잘 안 믿어요. 몽고가 뭐 국가 보증을 한다 그래서 잘 안 믿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국제기구 미가가 다시 그것을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초기에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월드뱅크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기능을 하는 국제기구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요거는 뭐 2017년에 보시면 되게 아무튼 이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분포가 나눠져 있고요. 동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뭐 사실은 동북아 쪽에서는 몽고 중국도 요새 이제 잘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가입이 된다 그러면 지역적 분포에 있어서는 뭐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 분야를 보시면 거의 인프라 쪽에 관련된 걸 많이 합니다. 개발은행이기 때문에 또 사회 인프라라는 게 프라이빗 섹터가 잘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부분이고 해서 이제
이 사회 인프라 쪽, 소셜 인프라 쪽에 월드뱅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세계은행 말고 아시아개발은행도 현재 지금 67개 나라, 아시아 태평양 18개, 나머지 19개는 이제 이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주로 도너 국가들입니다. 유럽의 국가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해서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 기술 지원, 이제 TA라고 하는 테크니컬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역량 개발 같은 데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론이나 이런 거 말고 펀드를 만들어서 이 신탁 기금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1년에 뭐 한 300억 불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도 그 안에 그 아시아 디벨롭먼트 펀드라 그래서 이것도 그 회원국 내 아시아 국가들 중에 최빈국들한테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 판단에는 제가 두 군데 다 있어봤는데요. 월드뱅크도 있어보고 ADB도 있어봤는데 ADB가 더 인프라 쪽에 강합니다. 월드뱅크는 날리지나 TA나 이런 쪽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뭐 좀 활용을 한다 그러면 ADB는 좀 더 인프라 쪽에 관련된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요 ADFA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인프라 이제 AIB 우리 얘기하는 AIB인데 저는 요거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입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MDB의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투자은행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자체 역량이 좀 안 되고 그래서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 월드뱅크, ADB 같이 하자 뭐 이래서 뭐 파이프라인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은 그쪽 거 많이 쓰고요. 우리가 좀 투자할게 뭐 이런 형태가 많고 신문에 자꾸 나오다시피 이게 이 투자이기 때문에 개도국 쪽에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안 되면 개도국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과 일본이 지금 가입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북한이라 그러면 별로 여기 먼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80% 이상 교역을 중국하고 하고 있고 지금 경제 제재 하에서 중국하고 마음 먹고 뭘 한다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나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를 먼저 해서 더 큰 파이가 있는 브레튼 우드 체제에 있는 MDB들 안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여기는 조금 그렇게 우선순위가 먼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아닌데 정의되어 있는 대로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이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에 포커스하고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뱅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려면 뭐 활용할 수 있겠죠. 물론 중국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한국은 가입돼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그렇게 많이 여기 지금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이거는 자신네들 내부 역량이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EBRD는 이제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EBRD가 처음에 이제 동구가 붕괴되면서 이 유럽 동부 유럽이나 중앙 유럽 쪽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뱅크인데 어떤 의미로는 EU 통합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자기네 미션이 다 끝났죠. 다 끝나서 2000년도, 2010년도 초반쯤에 그럼 야, 이 뱅크를 닫아야 되느냐, 그럼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경제 체제 전환 무슨 유로피언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꼭 체제 전환하는 국가들이 유럽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서 안 닫기로 하고 지금 북아프리카도 하고요. 이집트도 하고요. 또 몽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EBRD가 몽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로직이라면 만약에 북한이 개방이 된다 그러면 EBRD도 활용할 수 있는 북한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EBRD 얘기를 여기 조금 해봤고요. EBRD는 유럽에 베이스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 친화적인 그 개발, 발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녹색 경제, 그린 이코노미로의 트랜지션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얘기고, 아까 그 스트래티직 프레임워크에 보면 서스테너빌리티로 얘기되는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EBRD도 중요한 윈도우가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여기 EBRD 하는 얘기고요. 제가 환경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인천 송도에 저희가 2012년인가요? 유치해온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환경 기금인데요, 기후 기금인데 지난주에 이제 폴란드에서 기후 변화 총회가 끝났지만 그 틀 속에서 움직이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한 100억 불 정도 모아놨지만 이번 그 총회에서 독일이 뭐 거의 한 100억 불에 관련 뭐 되는 돈을 또 내겠다 그러고 해서 2020년부터는 1000억 불 단위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펀드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주목하냐면 뭐 북한이 가입하고 뭐하고 할 게 없습니다. 이게 회원국입니다. 왜냐하면 UNFCCC라는 기후변화 협약에 이미 가입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협약 안에서 움직이는 펀드고 몇 년 전에 그 저희 기후 쪽에서 유명한 파리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2015년에 했던 거기에 북한 외상이 와서 뭐 우리 나무 좀 심어주라, 뭐 나무 심어주면 이게 뭐 CO2 흡수되고 뭐 팔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우리 이종화 교수님 뭐 제 판단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대개 도노 국가들은 유럽입니다만 여기 지금 미국이 도노 국가거든요. 도노 국가라고 하는 건 이사국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이 올라왔을 때 과연 그 이사회에서 이제 북한 관련된 사업을 어프로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전에 얘기되는 다른 어떤 경제 제재나 이런 전제 조건들이 풀렸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뭐 송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구가. 그러니까 뭐 어디 멀리 안 가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그리고 유엔의 그 스트래티직 프레임워크하고 얼라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펀드니까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함을 했습니다. 가입 조건들은 아까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뭐 그냥 자료에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이 부분은 장 교수님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자료에만 정리를 했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기후기구 말씀드린 대로 초기 형태의 어떤 기후 관련된, 또 이게 기후 관련된 환경이라고 하는 거니까 비경제 분야로 저희가 좀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고 해서 요걸 좀 적극 활용하자. 또 뭐 나무 심어서 탄소 배출권을 얻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막상 북한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금 CO2 배출권이라는 거를 수력 발전하고 뭐 하면서 확보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몇십만 그 톤 CO2가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 국제 제재 때문에 못 파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사면 굉장히 좋죠. 저희는 CO2 줄여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좀 싸게 사오면 분명히 저희가 국내에서 한 톤 줄이는 것보다는 쌀 테니까요. 근데 이것도 역시 지금 국제 제재 때문에 이제 거래 문제 때문에 안 돼 있어서 지금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갖고는 있는데 등록도 했고 다 받았고 서티피케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먼저 활용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 방안인데요. 결론적으로 한 5분 정도 안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내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번 이 교수님도 강조하셨고 저도 어디 딴 데 가면 말하는 거지만 결국은 북한이 개혁 개방되고 저희는 조력자고 국제기구도 조력자지 오너십을 갖고 이걸 하는 나라는 북한이지 저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부 조건에 이제 다른 체제 전환국들을 봤을 때 초기 조건들, 아까 베트남 비교해 주신 것도 초기 조건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초기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엄밀하게 저희가 좀 분석도 하고 비교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개혁을 얼마나 빨리 할 거냐, 또 천천히 할 거냐,
그게 시나리오 2, 3로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 개혁의 속도도 중요하고 또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역량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 굉장히 성공한 국가로 얘기되는 그 가장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 휴먼 캐피탈을 저희가 다른 나라보다 급격하게 잘 했기 때문에 된 것처럼 북한이 이 커패시티 빌딩이나 자기 내부 역량이 커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거냐가 저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게 역량이 커져야지 옆에서 도와줘도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개도국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국제기구, 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지만 아직 이렇게 최빈국도 못 벗어난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나라들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보면 결국은 인적 역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네, 외부 요인으로 한국하고 주변국 변수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국제기구 참여 그다음에 이제 좀 민간 참여에다 제가 빨갛게 해놓은 이유는요.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전 세계의 퍼블릭 섹터의 돈은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억 불 뭐 플러스 정도인데 민간이 관심을 갖고 한다면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트릴리언 달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민간을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 저는 제가 민간이라면 지금 당장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인바이먼트를 어떻게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거냐 하는 것이 외부 요인으로서는 중요한 게 될 거고요. 특히 정책의 실패 사례를 좀 많이 주면 좋겠어요. 한국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제가 말씀드린 환경 같은 거 이런 거 좀 반복하지 마라라는 레슨을 줘야 또 도이모이 이후에 베트남이 왜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게 뭔지 그래서 그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밖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뭐 경제 제재가 완화하고 해제되고 하는 초기 한 2, 3년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저는 무상이나 그런 조건이 됐을 때는 다자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국제기구 뭐 금방 바로 내일 돈 주고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양자 형태로 먼저 뭐 ODA든 뭐 능력 개발이든 뭐 양자 형태로 하는 것들 주로 능력 배양 위주로 양자를 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는 이제 MDB 가입 절차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편입이 됐다. 이 북한 경제가 이제 개방이 되고 국제사회랑 같이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양자를 포함한 또 다자 그리고 말씀드린 프라이빗 섹터가 만약에 ADB나 월드뱅크가 프로젝트 하는데 프라이빗 보고 같이 하자 그러면 뭐 안 할 이유는 별로 없겠죠. 자기는 리스크 많이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2단계에서는 약간 프라이빗 섹터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게 되겠고 3단계가 되면 이제 북한 경제가 정말 세계 경제와 싱크로나이즈 돼서 이제 개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 국가들이 하는 많은 여러 가지 국제 금융이나 거래, 관행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말씀드리지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국제금융기구가 저희처럼 그렇게 뭐 약간 좀 감정적으로 조금 좋게 보고 그런 데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도 맞춰야 되고 또 그네들이 행하는 이런 그 여러 국제 관련된 행위들이 자기네들은 또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북한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최빈국들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게 돼야 그래서 북한하고 국제사회,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렇게 같이 손뼉을 쳐야 뭔가 나갈 수 있는 거지 저희만 계속 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라서 북한 협력 부분은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컴팩트하면서도 인사이트풀한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그 장영수 교수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이 워낙 또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별로 토론할 게 없습니다. 이게 두 분 교수님의 그 파워포인트를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한번 활용을 할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욕심이 나는데요. 그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쉽게 저는 뭐 이렇게 쉽게 잘 이야기를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지금 두 분 교수님 발표해 주신 게 지난 2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쭉 해와가지고 그다음에 디스커션 토론도 있었고 논란도 약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절대다수 의견에 가까운 것을 거의 뭐 95% 이상 99%까지 다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게 없습니다. 토론할 게 없고 이제 그게 조금 뭐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분은 지금 채워야 되니까 우리 전홍택 박사님께서 이 고민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 토론문 일단 한번 보시고요. 토론문이 161페이지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제 세세하게 조금 이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전에 그 우리 녹색 기구 기금 문제는 이제 나머지 그 제가 말했던 99의 1%에 해당하는 연구가 덜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북한 학계에서 그래서 정 교수님께서 잘 그 녹색 기후 기금 관련 북한 관련되는 것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우리 북한 학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IMF 가입 문제가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다른 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 가입 문제를 제가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 가입이 실질적인 필요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ADB 가입에는 IMF 가입이라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 IMF에 가입하기 전에 ADB에 먼저 가입한 국가가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13,000명 인구를 가진 남태평양의 소국. 그 한때는 뭐 1인당 소득이 10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1,000달러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워낙 작으니까 천연자원이 하나 발견되면 그거 가지고 뭐 10만 달러 되는 거고. IMF 가입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뭐 국제 그 수지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ADB만 가입하고 적당히 뭐 이래 지내다가 2016년에 가입한 이런 예가 있고, 이런 예는 사실은 북한에 적용하는 건 전혀 뭐 부적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MF 가입이 전제 조건이다. 모든 국제금융기구에. 그건 이제 다시 말하면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IMF 가입 조건이 그 85%는 아니지만 그 IMF 가입 조건은 그 3분의 2거든요. 투표권 3분의 2니까 미국이 반대해도 가능합니다. 미국이 반대해도 다른 나라들 다 찬성하면 충분히 가입하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테러 지원국이라는 이슈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법이라는 커뮤니스트 법이 관련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 두세 개 정도의 미국 국내법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제어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국내법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변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아직 저는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데 다수 의견은 미국 의회와 관계없이 미국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가 풀어줄 수 있다라는 쪽에 아마 훨씬 더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테러 지원국은 미국 국무부가 국무장관이 해제할 수 있고요. 의회가 이거를 뒤엎기 위해서는 비토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의회에서 이걸 뒤엎기는.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해제해 주면은 테러 지원 관련되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공산주의법 관련되는 것은 북한이 공산주의 커뮤니스트 간출이냐 아니냐 이게 이슈인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커뮤니스트는 다 뺐어요. 모두 공산주의라는 말은 북한에는 없습니다. 없어진 지 제법됐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산주의법을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행정부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제거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이제 가입을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입 이제 전제 조건이 다 없어졌다고 가정하는 상황에서 그럼 북한이 이제 IMF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논란은 이제 소지가 된 게 뭐냐면은 북한이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가입하느냐 였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거의 뭐 일단락이 된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거를 왜냐하면 북한 IMF 가입의 전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여야 하고, 둘째, 그 국가가 외교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 IMF에 가입하고 나면 IMF 협정문하고 모든 조건을 성실하게 수행할 서약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나머지는 그 절차적인 어떤 조건으로서, 절차적인 조건은 최대 주주인 미국이 주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협정문상이나 그다음에 그 하부 규약상에서 IMF 가입을 위해서는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 토론을 읽어보시면 쭉 아실 거고, 여기 이제 이제 그 Q는 이래가지고 수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IMF 쿼ota 계산식입니다. IMF는 쿼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세계은행이나 ADB 이런 거는, 이런 그 다자간 개발 은행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본금의 과다 그 유무하고는 관계없이, 대수하고는 관계없이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IMF는 그렇지 않아요. 이 기금이라는 거는 쿼타가 있고, 쿼타의 몇 퍼센트 이게 한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IMF 가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90% 이상의 쿼타를 산정하는 겁니다. 쿼타를 얼마로 하고 그 쿼타를 신규 회원국이 동의하느냐. 물론 이제 쿼타를 처음에 상임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미션팀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신규 회원국이 동의를 하고 그 절차를 거치는데 거의 뭐 가입 절차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쿼타식을 보시면 어떤 통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시죠. 이제 크게 보면 세 개인데, 첫째는 이제 GDP 경제 규모 관련되는 통계고, 물론 뭐 PPP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국제 수지 관련되는 통계가 답니다. 경상 수지 관련되는 것들, 그다음 외환보고 요구 관련되는 것들, 이것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느냐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뇌에 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과연 북한이 IMF 가입을 신청했을 때 심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1년이냐 2년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IMF 같으면 2년 정도 걸리죠. 평균적으로 2년이고, 물론 1년도 안 걸리고 뭐 5개월, 6개월에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러시아 포함해 가지고 CIS 국가들이 들어올 때 1년도 안 되고 그냥 가입시켜 줬어요. 통계하고 아무 관계 없이. 러시아에 무슨 통계가 있겠어요. 지금 뭐 북한보다도 뭐 오히려 못하겠죠. 그때 다 가입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IMF에 가입해야 통계가 나오지. IMF 가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통계가 나오느냐.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국의 입장하고 관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간이 이 EBRD 문제가 이제 우리 나왔는데요. EBRD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체제 전환국들을 위해서 나온 거죠. 러시아를 타겟으로 해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지금 할 일이 없어졌어요. 체제 전환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베트남이 어떻게 지원해 볼까. 중국, 베트남은 체제 전환은 안 했지만 그래도 시장 경제로 경제 체제가 이행하는 국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북한하고도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먼 뒷일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EBRD라고 디벨롭먼트 뱅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인베스트먼트 뱅크예요. EBRD가. 그래서 북한과 관련되는 지원을, 자금 지원을 하기에는 북한이 지금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북한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북한이 비회원국인데다가 역외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딜이라는 거죠. EBRD가 할 때쯤 되면 그때 이미 세계은행하고 ADB가 이미 다 해치우고 난 딜 거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북한은 가입 불가능인 건 아실 거고요. 근데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일각에서 AIIB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EBRD보다는 훨씬 이제 그 짧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베스트먼트 뱅크고 그다음에 최빈국을 지원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아직은 설립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AIIB가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정 교수님은 이제 워낙 성품이 고우셔가지고 공동융자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조인트 오피셜 코파이낸싱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종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추가되는 기관이 이제 이제 아이다나 ADB가 되고 종이 되는 게 이제 AIIB인데 종이 하는 역할은 돈만 주는 겁니다. 돈만 10억 달러 꼽아주는 거예요. 꼽아주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100% 모든 일들은 다 추가되는 기관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인트 오피셜 코파이낸싱이라고 그럴듯하게 이제 전문용어로 쓰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돈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AIB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AIB가 그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을 2개인가 3개인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시작한 걸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전대금융이라고 우리 저기 수출입은행 송 부장님 와 계시지만 이제 전대금융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대금융은 그냥 돈 주는 거 맡기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 이제 디벨롭먼트 뱅크 산업은행 같은데 돈 맡기면 되는 거니까 별 할 일도 없는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AIB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역량이 안 돼 있고 역량이 안 돼 있는데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AIIB는 제일 어려워요. 4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총회에서. 그래서 이 찬성이라는 것도 총회에서 찬성하는 것과 이사회에서 다루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계은행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세계은행은 뭐냐면 총회를 열 필요도 없이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이사회에서 과반수를 결정하면 돼요. 그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신탁기금이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AIB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총회를 열어야 되고 물론 총회 이제 서면 투표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AIB를 활용하는 방안은 당분간은 북한 관련되는 데서 치워야 된다. 뭐 당분간 한 5년 이상이겠죠, 그죠? 이상 이걸로 또 이렇게. 예. 네, 감사합니다. 장영수 교수께서는 그 보완적으로 국제금융기구의 그 북한의 가입 또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 디테일에 대한 그런 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부열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DI 국제정책대원의 김부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두 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했던 점 좀 질문 드리는 방식으로 제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먼저 이종화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을 때 북한 경제개혁 발전의 시나리오를 4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상 유지되면서 계속 경제 제재가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가 점진적 개혁, 세 번째가 보다 과감한 개혁 개방,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시나리오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체제 붕괴, 이렇게 해서 4개를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정태용 교수님께서는 그 이종화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시나리오 2번과 3번 점진적 개혁 개방, 과감한 개혁 개방을 이렇게 묶어서 1단계로 그 경제 제재가 완화되고 해제됐었을 때 우리가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조금 더 국제사회에 편입됐을 때 2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세계 경제가 동기됐던 3단계 이렇게 정리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게 궁금하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앞에서 우리 세션 2에서도 그 얘기해 주셨지만 그 젤리거 대표도 그러셨고 정지영 교수님도 그러셨고 거의 장기적으로도 북한 핵 포기 안 할 것 같고 제재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만약에 이종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나리오 1 현상 유지가 되고 경제 제재가 안 풀리고 그러면 정태영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요 1단계도 아니고요 0단계 지금 있는 단계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건지를 두 분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범위를 아까 정태영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북한과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이 같이 합의한 그 strategic framework에 따라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4개가 있는데요. 북한이 합의한 문서는
거기 들어가 있는 글자도 되게 중요하고 순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1번이 나온 게 뒤에보단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분명히 앞에다 넣었을 텐데 1번은 식량 및 영양 상당히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그 이종화 교수님 1번 시나리오 정태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단계 그 전에 현재 0단계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량과 영양의 인도적 지원이 대폭 확대가 가능한지 두 분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대북 제재라든지 그 미국이 직접 하는 제재나 유엔 제재에도 인도적 제재까지 금한다라는 구체적인 문구는 없지만 그래도 실제 이 인도적 제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 인도적 지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좀 저희가 확대할 수 있다고 현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었을 때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건지 대한민국 정부가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다 어려우면은 지금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국제기구 뭐 WHO라든지 WFP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이 우선순위 1번에서 얘기했었던 거가 그 식량 생산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부분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농기계도 들어가야 되고 테크놀로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 자금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 식량 영양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내 그 식량 생산 커패시티, 프로덕티비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지원도 우리가 대폭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현 상황에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아주 다급한 인도 지역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회 개발 그 보건과 교육이 이제 두 번째 우선순위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 천안함 사태 이후에 그런 의료 보건 협력 이런 거 거의 다 중단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가셔서 정상회담 하시고 나서 이런 의료 보건 관련돼서 많은 합의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모자 보건,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이런 거 건설, 그다음에 원료 지원, 전염병 통제 이런 것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보건의료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좀 주도하면서 민간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 시나리오에서 얼마나 현실성 있는 건지 두 분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돼서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테크니컬,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 앤 트레이닝 이런 거 저희가 그 이 현 상황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북 제재에 보면은 뭐 2321호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협력하는 거 금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 고등 약간 대학에서 약간 기계공학, 화학공학 이런 것들 다 금지돼 있고요. 테크니컬 티베트 이런 것도 좀 많이 제약이 걸려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교육 지원 사업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resilience 그다음에 sustainability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현재 대북 제재와 조금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청도 막 계획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환경 사업, 재난 위험 관리 사업 이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의견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남북이 산림협력 TF도 설치하고 산림 복구 이런 것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지금 미국과 유엔의 제재 하에서도 아까 GCF는 정태현 교수님 이미 북한이 가입돼 있다 그랬는데 GCF가 현 상황에서도 이런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 프라이어리티 3번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특히 이 리질리언스 관련돼서는 그 세계 식량기구 WFP가 사실 자금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서 홍수, 가뭄, 자연재해에 대한 이런 예방 사업들을 좀 전혀 진행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도 있는데요. 현 상황, 현 국면에서 이 우선순위 3번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 저희가 어디까지 좀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 아니면은 북한의 상주 기구 아니면 GCF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와 개발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장영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통계가 잘 있어야지만 뭐 IMF를 가입하는 게 아니라 IMF 가입하고 난 다음에 통계를 저도 그 말씀 전적으로 마음에 동의가 되고요. 이게 북한에서도
그런 의도가 조금 있지 않았나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UN 기구가 너네가 정확하게 통계라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보여줘야지 우리가 대규모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협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이 우선순위를 보면은 아주 인도적인 식량, 영양 지원부터 빨리 해주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회 계약, 우리 교육 보건부터 얘기해보자. 그다음에 그런 환경 위험이 날로 커지니까 지속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배치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두 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북한이 이제 인구 센서스 2차 하고 나서 거의 1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1차는 뭐 너무 기본적인 UNFPA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따르지 않아서 많은 연구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UNFP가 지원하고 되게 현대적인 방식을 잘 도입했다라고 얘기하는 2차 인구 센서스 2008년도도요. 군대 인구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것조차도 왜곡이라든지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의견을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3차 인구 센서스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 그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북미 관계가 아주 급속도로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말 좋은 상황이 와서 그런 국제기구에서도 대폭적인 후원을 받고 그랬을 때 이제 농업, 영양, 보건, 위생, 교육, 환경 등에 대한 대규모 사업들이 북한에 진행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result based, evidence based를 강조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엄밀한 통계가 구축이 돼 있었을 때 실제로 북한에 들어갔던 영양 사업, 교육 사업, 보건 사업들을 저희가 엄밀하게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게 앞으로도 그 사업들을 더 스케일업하는 데 너무 중요한데 현재의 정말 북한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대표 representative 샘플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지 아까 우리 통일연구원의 홍 박사님께서 그 유니세프가 2017년도에 보여주셨던 영양지표 잘 보여주셨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북한에 있는 주요 도에서 다 이렇게 샘플링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representative 샘플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representative 샘플이 가능한지 북한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말 evidence based policy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지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좀 무작위로 뽑아서 이런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무작위 통제 실험까지도 도입이 돼서 북한에 앞으로 그 도입이 돼야 될 다양한 사회 개발 사업들, 영양, 식량, 보건, 교육, 환경 이런 사업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부열 교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폭탄을 투척해 주셨는데 청중석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질문 적으시려다가 나까지 하면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듣고 계신 청중이 많으신데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그 메모지에 적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청중석에서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해남에서 오신 박종기 선생님 질문인데요. 땅끝 해남에서는 그 북한의 땅끝인 온성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트랙터를 보내기 위해서 그 트랙터 구입을 위한 모금을 하고 계시답니다. 이 사업에는 인근 지역의 군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트랙터를 보내는 게 그 141쪽에 정리되어 있는 미국의 그 대북 제재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런 질문을 하나 해주셨고 두 번째로 농민들이 북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트랙터 이런 지원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맞게 드렸나요? 정기 선생님 계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이종환 교수님, 정태영 교수님
뭐 지금까지 나온 질문 토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두 분 토론자 또 질문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았는데 뭐 그냥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답을 하겠습니다. 뭐 두 분하고 제가 이제 의견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또 많은 답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우선 뭐 가장 이제 동의하시는 것들은 이제 국제 기구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 협력에 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시는 것 같고 또 이 관계에서 이제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국제 경제 질서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과의 어떤 이 관계 개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이제 그다음 그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두 분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약간씩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도 뭐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제경제기구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북아 그렇게 해야 이제 동북아나 이제 세계 경제 질서에 북한이 정상 국가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 베트남의 경우도 보면은 그러면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정상화라고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이게 또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럼 우리가 두 나라가 뭐 국교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냐? 이게 무슨 협정을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냐? 뭐 둘이 한 번 더 악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냐? 뭐 이 과정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우도 이제 국교 정상화가 되기 1년 전에 사실 IMF에서 지원하는 거나 월드뱅크에 지원하는 건 일어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사실 국제경제기구에 저도 뭐 지금 나온 국제경제 중에 여러 군데에 이제 있어봤지만은 이 국제경제기구라는 게 이제 투표권은 이 사회에 있지만은 이 사회가 이제 항상 있는 IMF나 월드뱅크 같은 데도 있고 AIIB처럼 이제 모이라고 해야 모이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국제경제기구를 움직이는 사람은 이 투표를 하는 예를 들면 우리 기업에 같으면 이제 주주로서 이제 이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움직이는 대표이사라든가 사장이라든가 국장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경제기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이 정도면은 우리가 저 나라를 도와야 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베트남의 경우도 92년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사실 뭐 베트남은 굉장히 개혁 개방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뭘 하는데 물론 이제 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의 문제는 이제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는데 미국은 일본하고 함께 무조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거니까 이제 국제기구에 있던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왜 해줘야 된다. 굉장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우리가 뭐 재벌의 총수가 있지만은 야 이게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총수 혼자서 뭘 다 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사실 그래서 이 과정을 굉장히 좀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국제경제기구와 우리가 이제 같이 뭔가를 하고 접촉을 하고 하는 과정을 준비를 하고 또 북한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이 과정을 해야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실 일이지만 그거 할 때까지 그럼 기다리자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이걸 연속 과정으로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되고 이제 비회원국을 지원하는 거는 물론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한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있고 두 나라를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두 나라를 연결하는데 이제 이게 복잡한 게 두 나라를 연결할 때 중간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나라 중간에 한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빙 돌아서 연결할 거냐, 이걸 거쳐서 갈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물론 이게 은행은 그 돈을 잘 운영해서 수익이 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을 뭐 원조를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수익성 있는 것이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크로스 보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 자본도 같이 들여가지고 비회원국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뭐 어떤 걸 하는 것이 이제 과연 좋은 거고 어떤 것을 뭐 할 거냐 하는 건 이제 굉장히 구체적이고 뭐 과거의 전례도 봐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비회원국을 북한이
북한의 비연고이기 때문에 뭐 국제기구 가입할 때까지는 뭐 전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한 것 중에 이제 우리 김부열 박사님 질문하신 것 중에 또 우리 박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상태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건 뭐 통일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닌데 이제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원조 금지니까 사실 모든 게 사실 미국의 법에는 걸리는 건데 그걸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럼 뭐 그 중국에서 북한 학자들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공부하고 그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는 그럼 뭐 그 다 그 중국에서 돈 대주는데 이건 뭐냐?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이제 분위기와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은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뭐 아동 모자 보건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인적 교류도 뭐 특별히 거기 가서 무슨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서 뭐 비밀이 주는 게 아닌 이상은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이제 재개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빨리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은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약간 이제 좀 이건 의견을 달리하는 건 아닌데 제가 좀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이 데이터 문제. 이제 이 데이터가 없어도 가입합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국제기구는 그 데이터에 그 나라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그 나라를 왜 그러냐면은 제일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 스탠바이 어그리먼트에서 이제 돈을 줄 가능성이 큰데 돈을 주면은 이 돈을 이 IMF 같은 데서는 이 돈을 갚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IMF 때 겪어봤잖아요. 돈을 갚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뭐 조금 완화됐지만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갚을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가 그 나라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 정보 데이터라는 게 그럼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수집하러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컨설테이티브 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북한 당국과 이 데이터를 이제 협상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겪어지는 거죠. 이게 뭐 가입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건도 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거고 그게 안 됐을 때 최근에 아르헨티나처럼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안 주니까 모든 것을 이제 론이나 이런 것을 중단하겠다고 이제 사실 IMF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저는 뭐 우리가 나서 갖고 이제 북한은 뭐 데이터나 이런 이제 투명성이나 이런 거 없이도 모든 것이 이제 괜찮다고 하기보다는 저희 입장은 저는 이제 이런 문제는 뭐 북한이 빨리 국제기구나 또 우리나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제기구로 가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다 우회해서 빨리 뭘 하자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가는 게 북한 쪽 입장에서는 맞다. 김불 교수님 뭐 그 스트래티직 그 프레임워크의 그 포커스 에리아 1, 2, 3, 4에 맞춰서 지금 당장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냐가 질문의 요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국제 정치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저도 미루어 그냥 나오는 여러 시그널로 봐서 어제 오늘 그 미국의 이 북미 회담의 실무를 총괄한다고 하는 비건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국 정부하고 협상하고 나온 결과가 그 보여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철도 연결하는 착공식 괜찮다. 그 착공식이 저는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하면 아마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막 돈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면.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제 인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그 유엔의 그 인구를 하는 유엔 파퓰레이션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PFA로 얘기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거기다가 돈을 주고 좀 하자 인구 조사를. 근데 비건의 답은 아무튼 언론에 나온 거로 보면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다. 그건 이제 예스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주는 시그널은 분명한 것 같아요. 북한에 돈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많은 국가들의 체제 이행 경험과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플러스 지금 핵이라고 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이게 더 크게 지금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에 대한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 상태에서 얘기되는 많은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장 교수님 말씀이 아까 코멘트 중에 제가 너무나 이 뇌리에 꽂힌 게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다른 얘기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게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8월에 제가 그 에스캅에 가서 아시아 유엔을 하는데 이제 방콕에 있는데 방콕에 가서 이 UNDP의 지금 이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네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잘 만들었고 이번에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행이 안 되니까 이행이 안 되는 거는 뭐 국제 사회 지금 그런 여건도 있지만 또 하나 지적했던 중요한 얘기는 이제 내부 역량입니다. 이제 북한의 내부 역량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도 접해본 상태에서 이제 역량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고 우리 김 교수님 질문은 다 4개의 영역을 말씀하셨지만 다 현 상황에서 그래서 뭐 산림 얘기는 남북 합의서에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 논의만 되고 있지 실제로 뭔가 지금 트랜잭션 제가 말씀드리는 실질적인 거래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더 크게 지금 이 해결해야 되는 선결 조건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차장님 그 마지막으로 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교수님 슬라이드에 있긴 한데 혹시 잘 돼서 북한이 내년에 뭐 북미 회담도 잘 되고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갔을 때요. 그때 과연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마켓도 좋고 뭐 포텐셜도 좋고 하니까 우리보다 큰 나라, 우리 이 교수님 그림에 보면 빨갛게 표시된 두 나라, 그 다음에 노랗지만 사이즈가 우리보다 큰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막 다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조금 어니스트 아주 진짜 솔직한 그 북한의 어드바이저, 아까 우리 교수님 슬라이드에는 어드바이저리 또는 컨설테이티브 그룹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북한이 믿을 수 있는 국제기구 뭐 냉정하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이 좀 있고 또 랭귀지가 우리가 똑같이 한국말을 쓰니까 야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돈을 우리가 다 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니스트 브로커 내지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돈을 다 대지는 않지만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지금보다도 더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조금 저희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건가 그거에 좀 주목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나중에 뭐 정말 다 아무 조건 없이 열려서 들어온다 그랬을 때 민간이 저희가 하라 하지 마라 해도 자기네들 계산에 의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큰 그림에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 역량을 빨리 키워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의존할 수 있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프렌들리한 그룹, 나한테 친한 그룹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나라하고 달리 북한이 좀 빠르게 환경 친화적으로 또 인간 개발도 사회 개발도 하면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저희는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논의가 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발제자께서 아주 질문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석에서 한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토론해 주셨던 장영수 교수님께 질문입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의 전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중국 베트남과는 다를 것이고 또 중국 베트남과 초기 단계가 다릅니다. 이럴 때 외부 도움 없이 남북만의 합작으로는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함과 소속을 밝히시지 않았는데 혹시 질문하신 분? 네. 네. 예, 진짜 토론자인데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중국 베트남 하면 아마 중국은 뭐 사실 뭐 비교가 안 되고요. 베트남은 그래도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는 한 나라 꼽으라 이런 베트남. 베트남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초기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사점을 많이 빼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베트남 연구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 돼 있어서 그 지금 돼 있는 것만 쭉 한번 이래 찾아보시면은 질문에 대한 그 답을 그 질문자께서 뭐 전체적으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합작으로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21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국제협력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욕을 많이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남북 간에서 하면 되는데 무슨 국제고 네가 무슨 제국주의 합작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졌지만은 이게 우리가 경제하고 개혁 개방도 결국은 경제 문제가 크잖아요. 이게 지름길이 없어요. 이거는 뭐 제1원칙입니다. 1원칙. 노 프리 런치. 공짜 정신이 없다는 것처럼 경제학에서는 단계를 밟아서 경제 건설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북 합작으로 한다는 건 아예 이거는 논의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뭐 잠시 이렇게 뭐 아주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겨우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는 지금까지 우리 남북 교류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북한의 경제 개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IMF 가입부터 시작되는 북한의 국제화는 필수입니다. 필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뭐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이야기할 때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하겠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혁 개방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개혁 개방 경제 건설하고는 다른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북한 경제를 연구하다 보면은 제1번이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이제 우리 시각으로 보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의 개발 경험을 북한에 가르쳐 주자, 전수해 주자. 대표적으로 우리 시각에 오릅니다. 상대방 북한 입장이 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100달러에서 3만 달러 간 경험을 가르쳐 준다고 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자존심 문제가 있고 아주 예민한 거기 때문에 잘 해결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한의 기술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제3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우리가 다 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뭘 모든 걸 다 아는 겁니까? 우리만 알고 세계 다른 나라는 모르는 게 있습니까? 모든 학문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뭐 말 통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뭐 우리 경험이라는 것도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다 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그런 경험들이죠. 그쪽에서 해주면은 훨씬 더 받아들이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상황이 좋아진다 그럽시다 내년에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비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지원 전략. 이 한마디로 이제 요약이 가능하고 충분히 뭐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우리 뭐 정부 쪽에서도 역량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제 CG라는 컨설터티브 그룹을 이야기하는데 CG 같은 거는 이제 그걸 우리가 주도로 해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죠, 최선 사실은.
근데 이제 CG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의 여장이 되어 하는 거고 세계은행에 가입하고 평균 7년 6에서 7년 후에 생깁니다. 이게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이게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자금 지원이 나가고 난 뒤에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공여국들 간에 모아가지고 CG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CG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비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을 위한 방안들 이게 이제 뭐 20년 동안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게 남북 협력과 함께 투체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제 경제 분야의 대가이시고 대외경제연구원장 그리고 여야대 국제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신 유장희 교수님이 마침 어려우신데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 주제가 북한의 경제개혁을 위한 그 국제사회의 역할 이런 주제였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좀 위즈덤을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내용이 참 좋았고 또 이 5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북한 경제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아마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전문가들은 요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조선노동당 일당 체계가 아니다. 양당 체제다. 무슨 당이 또 하나 있느냐? 장마당이다. 그래서 이 양당 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장마당에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다.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북한 그 당국자들도 그 장마당에서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행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남한을 포함한 외부에서의 대북한 지원 말고도 북한 내부에서 이 장마당의 그런 역할을 통한 그런 느리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개혁 또는 변화 이거 기대할 수 없겠는가 그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아마 사회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합해서. 네, 뭐 다른 질문들 없으시면 제3 세션 발제해 주신 두 분 발제자 또 토론해 주신 두 분 토론자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유장희 교수님께서 이 북한의 내부 요인으로서 지금 북한의 시장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 장마당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그런 역할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미 장마당에 대한 장마당의 역할과 그 변한 모습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양당 체제라는 그 말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의 장마당은 북한 정부에서도 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이제는 첫 세션, 두째 세션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은 북한의 장마당을 단순히 인정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서 북한의 그 경제 체제 내에 편입시키는 그런 정도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김정은 체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뿐 아니라 북한의 이제 내부적인 요인, 특히 이 장마당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그 시장화에 의해서도 더 촉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런 북한의 내부적인 요인을 잘 같이 끌고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내년 상반기에 현재 이렇게 교착되어 있는 그 비핵화 프로세스가 좀 그 진전을 보여서 외부적인 그런 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북한의 그런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3 세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